예, 안녕하세요. 예, 전명수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일단 저는 먼저 발표에 앞서서 말씀드린 게 저는 기업인 출신입니다. 종합상사에서 한 15년을 러시아 비즈니스만 해왔고 현재는 블라디보스톡에서 머물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학교와 비즈니스를 함께 이렇게 병행을 하고 있고요. 엄밀히 말해서 뭐 비즈니스 스스로 자칭 이코노미스트 러시아 비즈니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술적이고 지표적인 것도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냥 오늘은 제가 블라디보스톡에서 여기까지 온 거는 제가 현재 거기서 살면서 느끼는 것들, 경제 상황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신북방 정책, 나인 브릿지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디까지 왔는지 또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점검을 해보고 실제 우리 기업들은 현재 러시아 상황에서 진출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맞다라는 거 중심으로 한번 제 주장을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포인트별로 좀 준비할 거고 나머지는 그냥 자료로 대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지금 신경제 지도, 신북방 정책 하나는 신의주와 단둥으로 이어지고 하나는 저 동해에서 나선에서 어디죠?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크라스키누까지 연결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쪽 빨간 선으로 해가지고 이 극동을 거쳐가지고 이쪽 러시아와 유럽으로 간다. 그게 정부가 말하는 우리 정부가 말하는 신북방 정책의 핵심입니다. 그럼 왜 블라디보스톡 극동이냐? 이 북한 단절된 이 남북 간의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데가 바로 이 북한과 러시아를 이어줄 수 있는 거. 결국엔 남북러 이어줄 수 있는 데가 가장 교차점이 극동 그거 연해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블라디보스톡 오신 분도 있을 건데요. 저희들이 아쉽게도 지금은 인천에서 블라디보스톡을 가려면 이렇게 중국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블라디보스톡 거쳐갑니다. 이게 현실이 이렇습니다. 뭘 의미하는지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최소한의 남북 간의 관계가 조금 화해가 되면 이렇게 가면 2시간이 좀 넘습니다. 이렇게 가면 1시간 30분이 걸리고 최소한의 이 노선을 바꿔놓는 것이 단기적인 저희들의 목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말씀드렸던 거 이쪽 바로 이어지는 이곳 러시아 땅에 이어지는 곳이 연해주의 크라스키노라는 지역입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핫산 들어보셨죠? 낮은 핫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러시아와 북한에 이어지는 국경입니다. 왜 여기까지 왔느냐? 이 핫산 크라스키노 바로 앞에 이렇게 가면 두만강입니다. 약 40km 정도 되죠. 이 맨 꼭대기 위에서 올라왔을 때 우리가 북한까지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러시아와 북한의 최접점의 국경이 이 핫산에 있는 크라스키노 면입니다. 이 위에서 볼 때 이런 광경이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40km 가면 바로 두만강입니다. 현재는 기찻길로만 이어졌죠. 낮은 그 핫산. 근데 러시아와 북한이 좋아지면은 철교, 자동차 도로도 만들어질 예정이 있습니다. 다음엔 중국과 북한은 철교와 자동차 도로가 다 이어졌죠. 여기가 우리가 개발해야 될 땅, 아직까지는 동네 시골 깡촌 면 단위, 읍 단위 같은 상황입니다.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사진상으로만 현장에 못 가보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머릿속에 상상을 하시고 넣으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 저희들이 말하는 게 키포인트가 4가지입니다. 왜 신북방이고 왜 우리가 러시아와 함께 협력을 해야 되느냐, 어떤 우리한테 이점이 있느냐 하고 4가지가 있는데 바로 시베리아 횡단 열차, 시발점, 그러니까 출발역이자 도착점이고 우리한테는 북과 연결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라시아를 가는 문호다. 바로 블라디보스톡을 먼저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구온난화로 계속 북극 항로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상업항을 계속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물류비 비중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이거 하나를 가지고 가격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수출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기업에서 하신 분은 누구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북극으로 가게 되면 대폭 물류비가 나름대로 절감이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경쟁력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 유럽, 그 다음에 경제는 우리가 아태, 특히 동북아시아로 많이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의 북한과 남한의 이렇게 관계가 조금씩 개선되면서 꿈틀꿈틀거리는 하나의 징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극동으로 가는 거는 극동은 인구가 600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생각보다 면적은 세계 최고지만은 인구는 별로 안 된다. 소비 시장이 안 된다. 공장을 만들어야 되겠나? 블라디보스톡에 많이 고민들을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동북 삼성,
러시아와 중국이 이 연해주를 두고 국경 무역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통관을 대폭 간소화시키고 그게 활성화가 되면은 우리는 제품을 블라디보스톡으로 수출을 하면은 블라디보스톡에서 우리는 북방으로 가고 옆으로는 동북 삼성으로 가는 거. 그러면 인구가 2억 정도의 인구는 최소한의 소비 시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징조가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로 해서 우리는 극동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식량 기지. 그 한반도의 연해주는 1.6배가 더 큽니다. 그 많은 땅에서 우리나라는 영농 기업들이 들어가지고 열심히 지금 농사를 짓고 있고 미래의 식량 자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가지가 우리가 극동으로 가는 포인트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전과 가스입니다. 이 수치를 보라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얼마만큼 러시아가 가공산업은 안 돼 있지만 이 에너지가 많은지 그거를 보자는 겁니다. 그에 반면에 우리나라는 에너지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보십시오. 석유, 천연가스, 석탄 세계 거의 탑이죠. 그 다음 볼까요? 철광과 비철금속입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기업에서 작성했던 건데요. 조금 수치는 달라질 수 있더라도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는 큰 그림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루미늄부터 해서 동, 그다음에 모든 철광 제품들이 니켈 같은 것이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도 러시아에서 많이 수입을 해서 그걸 가공을 해서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 거죠. 원료는 다 러시아에서도 상당 부분 가져온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결국 러시아는 아무리 어렵고 대러 제재에 힘쓰지만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협력을 안 할 수는 없다라는 거.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런 관점에서는 북방 계속 봐야 된다고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왜 극동 개발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포인트입니다. 러시아는 2000년도죠. 98년도 모라토리엄 틀어지고 나라가 거의 반병신이 됐었죠. 어려웠죠. 근데 2000년도부터 푸틴이 나타나면서 이 원자재 시장이 올라가면서 다시 러시아가 이 자고 일어나면 석유값이 올라가니까 그냥 갖다 팔아도 돈이나 주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다 어디에다 투입을 했느냐. 서부 러시아, 유러피언 러시아, 모스크바가 빼째르 쪽에다가 인프라를 다 만들어놨죠. 그러다가 이제는 한참 영광을 찾은 다음에 다시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지면서 또 조금 더 일어나려고 하니까 2013년도 대러 제재 우크라이나 일 때문에 굉장히 지금 휘청휘청하고 있죠. 그러다가 가장 큰 게 유럽으로 석유와 가스를 다 수출을 했습니다. 근데 유럽이 미국하고 같이 얼라이언스를 하면서 이게 유럽이 무조건 우리 편은 아니구나 하면서 러시아 느끼기 시작했죠. 새로운 시장 개척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아시아입니다. 아시아는 중국이 있죠. 일본과 그 에너지 수요가 어마어마하다는 거. 그래서 러시아는 자기들의 에너지와 그다음에 새로운 시장을 필요했어요. 에너지를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 개척을 하니까 바라볼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극동이었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 극동을 바라보면서 에이펙을 개최 유치를 하면서 계속 지역 균형 발전 내부적으로는 왜 서부 쪽으로 너무 치우쳤으니까 이쪽은 너무 가난한 나라니까 대통령을 하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쪽을 키운 거죠. 그러면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아시아 시장을 잡겠다. 그래서 러시아가 2007년도부터 극동 개발을 10년간 해오고 있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속도는 느릴지언정 한쪽으로 계속 일관되게 왔다는 거에 대한 의미를 두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략 방향이죠. 어떻게 해야겠냐, 극동을 개발해야 되겠냐 하니까 자기들이 외교 안보적으로도 인구는 인재들이 다 빠져나가요. 기업이 없으니까 극동에 돈 벌려 똑똑한 사람 다 모스크바를 가죠. 외국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채워지냐? 옆에 있는 동북삼성이나 중국 애들이 계속 와요. 신경 쓰이죠. 자기 나라가 아무리 멀리 있다 하더라도 저쪽 자기 땅인데 오면이 사람은 없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계속 와가니까 이것도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또 한번 경제가 또 안 되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러시아는 결국은 지역에 있는 극동에 있는 자원들, 에너지 자원들, 야쿠차의 다이아몬드, 사할리의 LNG 가스, 그다음에 수산물 자원 있죠. 우리나라가 맨날 가서 명태 사오죠. 그런 것들을 자원을 개발해서 극동을 더욱더 자기들이 살기 좋게 만들겠다. 경제가 돌아가게 만들겠다는 게 전략 방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 중심주를 만들겠다는데 결국에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 만드는데 여기서 핵심 뭐냐? 정부가 나서서 나름대로 비전을 만들었고 마스터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선거용으로 잠깐 제가 당선되면 여기 조금 개발시킬 거고 하니까 저한테 표를 주세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10년 동안에 거쳐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포텐셜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낙후된 지역을 개척을 해야 되겠는데 예전에는 그냥 뭐가 됐든 간에 다 하려고 했던데 뭐가 됐든 간에 개발하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아니다. 체계적으로 하자. 농업 쪽으로 많이 키우고 있어요. 특히 이 지역에서. 그리고 요즘 떠오르는 블라디 많이 들어보셨죠? TV도 많이 봐서 관광. 그리고
옆에 있는 몇 가지 산업을 중심으로 해만 선도개발구역 같은 것도 만들어면서 예전에는 오는 것마다 다 오케이 했는데 지금은 나름대로 특화해서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보여요. 전략적으로. 그래서 농업적으로는 대폭적으로 많이 키우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자원개발과 연계해서 이걸 가공 클러스터를 말겠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는 석유와 가스만 가면 무조건 주었어요. 근데 지금은 러시아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원재료를 가지고 가공을 하면은 더욱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취업도 시킬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가격을 100원 받던 거 130원에 받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가공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공장을 만들어야 되겠네. 그렇게 하면서 자원도 있고 공장도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수출할 수 있는 물류 쪽으로 같이 키우겠다 해서 이게 전략이에요. 러시아가. 옛날에는 그냥 돈만 좀 다 줬거든요. 그래서 와서 자기들도 이렇게 돈 되는 걸 하겠다. 좀 더 부가가치 있게. 그렇게 이제 극동이 그렇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가 안 되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죠. 갑자기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돈도 없는데 이런 금융이 많이 좀 제재도 걸리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기 혼자 안 되니까 옆에 있는 중국, 일본, 한국 파트너를 찾아와서 같이 하자. 자기들이 여기서 만들어 줄 테니까 같이 여기다가 베이스를 만들어서 하자.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2025라는 이런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개발, 운송, 가공기지. 아까 만들었처럼 개발과 운송을 같이 하겠다. 그래서 물류를 개발하겠대요. 공항과 항만을 더욱더 좋게 해서 수출 인프라를 만들겠다. 그리고 도시화하고 제조업을 육성하겠다. 제조업이 없거든요. 여기는 거의 다. 이런 것들을 그리는데 뭐 누군 말하는 그래요. 야, 그 그림만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실제로 많이 완료도 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속도가 많이 안 나서 그렇지 중간에 2014년도에 유럽 그 제재를 걸리면서 돈줄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많이 못한 거예요. 큰 프로젝트는. 이게 숫자가 바뀌어요. 2020에 딱 2020으로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숫자는 바뀐다고 해서 이제 웃기는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하긴 해요. 아파트를 100채 진다고 하다가 처음에 왜 100채를 안 짓냐 하지만은 10채에서 5년 동안에 100채를 짓는 그런 러시아가 그런 그림. 우리하고 속도감은 차이는 있지만은 결국 애들은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는 그 그림대로 간다는 거. 근데 우리는 왜 빨리빨리 못하느냐. 우리는 빨리빨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체감 차이가 많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의 키워드는 3가지예요. 현재 러시아에서 키워드는 3개를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신동방. 유럽보다는 극동 러시아 쪽으로 키워야 되겠다. 그게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발전을 시키고 있고 지역별로 특화를 시키고 있다는 거. 두 번째로는 제조업을 키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반제품을 팔아서 러시아 애들한테 소분을 하고 지들이 가공을 시킬 수 있게끔 그러니까 메이드 인 러시아를 만들 때 위드 코리아 테크놀로지를 만들 수 있는 그렇게 기반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 옛날처럼 물건 준비됐다. FOB 얼마다. CIF 얼마다. 완제품만 팔려고 하는 건 러시아가 안 맞아요. 그렇게 사업을 하시는 건 러시아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거의 백날 그래봤자 거의 되지도 않고 탈 것처럼 될 것처럼 하면서도 그거는 현재 상황과 많이 맞지 않는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3번째는 유러시아의 경제연합.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AU입니다. EU하고 싸우다가 결국 러시아가 EU하고 많이 갈라졌죠. 그래서 자기들이 EU만큼 굉장히 큰 조직체를 만들어야겠다, 시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푸틴이 만들어 놓은 게 옛날 소련 CIS권, 뭐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독립한데 그 나라들하고 경제적으로 연합을 만들어가지고 유라시아 경제연합을 만들겠다. 그래서 시장을 1억 5천만의 시장이 아니라 4억 이상의 시장으로 만들겠다. 자기들끼리는 통관과 물류를 자유롭게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시장 권역을 만들겠다는 게 러시아가 꿈꾸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EU에 대응하는 큰 시장으로 만들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하고는 FTA 얘기도 하고 있고 맨날 대통령끼리 만나면 그런 아젠다를 많이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키워드로서 머릿속에서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인데요. 뭐 긴 것보다는 일단 최악은 벗어난 것 같습니다. 플러스 성장에서는 맞는데 그래도 1% 성장인데 내년 또한 저성장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러시아 정부도 부양보다는 아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긴축 재정을 한 다음에 세계 경제 흐름을 보고서 그리고 자기가 더 그때마다 전략을 바꿀 것 같다. 그리고 환율은 한 65루블 정도가 되거든요. 지금 같은 상황이 될 거는 같은데 옛날에 저희들이 기업들이 그러니까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30루블 하던 게 어떻게 60루블 해가지고 수출이 되겠느냐 했는데 이제는 3년 동안에 체질이 개선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 다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환율 가지고 수출이 어렵다, 안 된다라는 것보다는 이제는 새로운 전략을 찾아야 된다라는 게 제가 주장하는 그런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환율은 현재와 같은 수준이 좀 될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유가가 70
70불 정도, 옛날에 40불까지 갔었잖아요. 70불 정도로 있으면서는 완전히 펀드메탈은 완전히 급변하지는 않고 저성장으로서 실현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현지화를 통해서 유망 사업을 찾아야 된다. 그냥 단순 트레이딩으로만 무역망 갖고서 겨울에선 찾아가지고 매달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오더가 올 거고 그렇게 수출하겠다는 그 전략은 조금 벗어나서 좀 현지화 쪽으로 좀 틈새 시장을 찾아야겠다라고 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은 그 유통 시장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러시아가 수입상이 있으면은 도매가 있고 소매가 있어서 단계별로 이렇게 한 게 있어 시장에 그 가격이 딱딱 책정이 됐는데 이제는 러시아도 소비자들이 알아요. 왜 내가 이렇게 쓸데없이 비싸게 사? 분명히 한국서 사면 얼마나 비쌀 텐데. 그러니까 수입상이 도매까지 다 해요. 자기 샵도 갖고 있고. 그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왜 러시아가 보통 30% 이상 먹지 않으면은 사업이 어렵거든요. 그 수입상에. 왜냐면 리스크가 많아요. 그 간접비가. 그러면 내가 30% 먹고 여기다 주면 여기서 또 40% 먹고 여기다 보니까 얼마 먹고 하니까 가격이 100원에 수출하면 거기 가면 200원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소비자들이 알아요. 왜 이렇게 사냐. 전자상거래도 있잖아요. 온라인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수입상에 직접 자기가 샵도 갖고 있고 큰 마트도 마트 있고 거꾸로 큰 대형 마트가 자기들이 팀을 만들어가지고 직접 물건을 소싱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파트너 고르실 때도 수입상만 찾으시면 안 된다. 그 수입상에 뭘 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업 중심으로 갈 겁니다. 제조업 중심. 근데 러시아가 갑자기 제조업을 하면 됩니까? 그렇다고 우리나라는 야 제조업을 하려고 하면 나한테 투자라는 건데 야 공장이며 유설비며 그 설비며 그 몇 억은 될 텐데 그걸 어떻게 내가 갑자기 공장에 투자를 하냐 시장도 모르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바로 공장을 투자하는 것보다도 최소한의 소분 정도는 러시아에서 해야 돼요. 메이드 인 러시아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트레이딩하고 어느 정도 제품이 조금 검증이 되면은 현지로 바로 가서 소분을 해서 아니면 패킹만 리패킹을 해가지고 러시아 제품처럼 만들어가지고 이 러시아에서 자리 잡고 나중에 중국 동부 삼성하고 열리면은 동부 삼성으로서 제품을 빼줘야 된다는 거죠. 레프트 라이트를 같이 연결을 해서 거기서 시장을 보고 그 강구를 해야지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가 빨리빨리 말씀드렸는데 러시아, 중국 결국에는 아까 중국과 미국 열심히 통상 갈등을 얘기하던데 그럴수록 러시아, 중국은 더 하나가 돼요. 뭘 얘기하냐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냐면 시사점은 그거예요. 러시아, 중국이 하나가 될수록 러시아, 중국은 국경 무역이 열릴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어디로? 저쪽. 일단 기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북방을 가려면은 극동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가 그 틈새를 봐야죠. 그리고 거기서 제보를 뭐를 하든 일단 거점을 마련한 다음에 그 시장을 가만히 열리고 동북 삼성이 쉽게 열리면은 이제 메이드 인 러시아로 제품을 수출하는 거예요. 그 대신 한국 베이스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그러면 중국 사람들 금방 알죠. 그런 전략도 고민을 한번 해볼 때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1번이에요. 1번은 우리만큼 영악해요. 우리만큼 굉장히 실리적이고 굉장히 저기를 하는데 우리가 나인프리즈 얘기할 때 일본이 먼저 얘기했어요. 8개 전략을 가지고. 일본은 꿀을 가지고 영토 가지고 영토를 내주면은 일본은 경협 보따리가 많이 있어요. 준비는 다 하고 있는데 이 영토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그때 버튼을 누를 것 같아요. 러시아에 대한 실상으로 이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경제 협력 가지고 자기의 그 정치적 접근을 서로 맞바꾸면서 일단 자기 실리를 최대한 채굴 하려고 한다. 근데 현재 비즈니스는 사할린에 있는 LNG 가스 있죠, 공장. 그게 1000만 톤 정도 만드는데 거의 700만 톤, 70%를 거의 일본이 다 가져가요. 왜? 일본은 미쓰비시하고 미쓰이가 합작을 만들어서 LNG 공장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나라 가스공사가 못 들어갔어요. 하려고 했는데 그때. 그래서 일본은 자기들이 실제 필요한 에너지 중심을 다 가지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가스를 못 가져오죠. 러시아에서. 갖고 오려고 해도 가격을 너무 많이 갖다 붙이니까. 근데 일본은 자기네 지분이 있으니까 옵테이크로 자기네 PSA 물량만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실리 있게는 그쪽이 더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같은 얘기니까 이거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냥 개발형 프로젝트가 커질 것 같고 이런 시장이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지금 당장은 인프라 중심의 시장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러시아 정부가 이렇게 그래도 짜임새 있게 전략을 나름대로 자기가 그러니까 체계는 갖고 극동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체계가 없었거든요. 그냥 오면은 우리 땅 많고 전기도 많고 하니까 오는 것마다 원하는 것만 얘기하라고. what do you want 그래요. 뭘 원하는 건 뭐냐고. 그러면 체계도 없어요. 뭘 원하면은 알겠다고 해서 나중에 이제 뭐 잘 안 되면은 잘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정부가 나서가지고 그런 매뉴얼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조심스럽지만은 언젠가는 하나씩 다 열면은 나중에 홍콩 같은 특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보고, 그렇게 되면은 블라디보스토크는 완전히 환골탈태를 하겠죠. 완전히 러시아가 놔주면, 옵쇼로 놔주면은 그런 시절이 올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올 수도 있다고도 생각도 듭니다. 언젠가는. 이게 극동이 얘기하는 건데요. 신북방, 신동방 이 세 가지 연관 정책을 피고 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러시아하고 중국도 같은 정책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만나는 적이 여기더라. 그래서 이 기회의 삼각지대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새로운 그 원장님인가요? 권구은 원장이 말했던 게, 명견말리에 보면은 이걸 만든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기회가 되시면은 명견말리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보세요. 그럼 여기를 자세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한테는 기회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같은 얘기니까 이거는 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건데요. 신북방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9개를 얘기하는데 에너지하고 물류하고 산업입니다. 근데 제가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으로서 얘기 들어보면은 큰 전략 방향은 좋다 이건데, 이걸 가지고 기업이 바로바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너무 큰 전략 방향이고 거대 담론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전략이지만은 이것만 갖고 우리가 밀어붙일 게 아니라 이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이걸 전략 큰 방향으로는 국가가 좀 나서서 케어를 해주고, 그 철도 막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말뿐인 겁니다. 지금은 현재로서는. 근데 이거는 남북관계 리스크도 있고, 이게 된다고 해서도 우리 기업들이 갑자기 다가가지고 나도 해서 사업을 만들고 실제로 그거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은 냉정하게 말하면 없어요. 아직까지는. 네.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에너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볼 때 시간적으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냥 자료로서 대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그렇고, 그냥 포인트는 지금 방향보다는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많이 쓴 거고요. 뭐 농수산까지, 일자리까지 9개의 그 나인프리에 대해서 제 코멘트를 쓴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드리고 싶은 말씀 이거예요. 법인을 만들어서 나가라. 이 법인을 만드는 게 그렇게 대단하게 돈 많이 들고 대단하게 리스크가 많은 게 아니다. 그리고 법인을 만들어서 직접 제조를 해라. 근데 100% 제조가 어려우면은 최소한의 반제품이나 80% 완성된 제품을 갖고 와라. 최소한은 러시아 현지에서 패킹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그 러시아 현지 제품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셔라. 그리고 나름대로 서비스도 우리가 판매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 법인을 만들어서 반트레이딩과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조와 서비스를 연계해서 극동에 진출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 실제로 내가 기업 비즈니스를 하면은 세금을 얼마 내고 통과를 얼마나 통과를 하고 그런 것들을 직접 몸소 체험을 해서 배우시라. 그리고 나서 이러한 비즈니스 중심으로 해라. 처음에는 새로운 걸 하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미 들어온 게 있다. 한국은 식품과 화장품 등 그런 제품들이 이미 많이 들어와 있다. 이런 제품들을 해야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 제품 내가 잘 알지 하고서 그걸 사들이고 수용하는 능력이 빠른 거지, 생판 다른 거 완전히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갖고 오면은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시간이 1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쉬운 것부터 갖고 와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보건, 의료, 전자상거래 뭐 이런 중장기 육성 사업을 만들어놓은 메커니즘에다가 대입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라. 우리 제품은 너무 좋아. 뭐 세계에서 다 인정받는데 러시아는 한 번도 안 갔어. 근데 러시아 보니까 이게 세계 완전히 다른 제품이야.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거다. 그러면 그거를 조금 속도를 낮춰서 이미 거기에 익숙한 제품부터 접근을 하셔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거고, 결국에는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사업자를 육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자도 육성 안 해놓고 9개의 전략을 가지고 백날 얘기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업들은 듣고서 공감을 하는데, 전략은 좋은데 전술이 없거든요. 뭐 어쩌라는 거냐. 기업들은 나가자는데 그럼 내가 리스크가 있는데 어떻게 나가냐. 그럼 정부가 혼자 알아서 하시라고 하면 맨날 그 방향만 얘기하는 거죠. 뭐 정치적인 거 가지고. 그러면 신북방 남는 것도 없습니다. 정권 끝나면은. 제 볼 때는. 근데 그건 그대로 하고 사업자 육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부 차원의 창업이나 벤처기업들을 들어갈 수 있게끔 많이 해야 된다. 왜? 블라디보스토크에 요즘에 관광 경객들이 엄청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인구가 유동인구가 60만이지만 유동인구 합치면 100만이 넘고 한국 사람들이 20만 명이 넘어요. 중국 사람들 50만이 넘고, 그 안에서 직접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을 좀 만들어주라. 어려운 사업이 아니라 쉬운 사업. 그러니까 서비스도 할 수 있는 거죠. 물건만 갖다 트레이딩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현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신규 사업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매일같이 제품만 트레이딩 하려면 안 돼요. 커머더티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패턴이
똑같은 것만 10년, 20년만 하니까 다른 걸 못해요. 안 해봤으니까. 그거 하면은 돈 다 뺏기는 줄 알아요. 뭐 마피아가 가서 지키고 있다가 사업에 성공해도 뺏기고 사업에 서도 다 뭐 몰수당할 것 같고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시석을 안 시켜주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해봐서 그런 게 없다라는 걸 얘기해 주던데 그런 방향으로서 이 정부나 옆에 이런 기타 협회 단체들에서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진출 형태를 다변화시켜줬다는 거. 단순 트레이딩을 없애버리고 조금 타이트해주고 서비스 산업은 진출을 시켜줘라. 왜? 지금은 타이밍이 된다. 러시아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블라디보스톡은 인구가 관광 산업이 활성화하기 때문에 소비 시장이 돌아요. 돈이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식당 그리고 뭐 편의점 그리고 뭐 커피숍, 베이커리 그런 시장이 호황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만 우리식으로 만들어서 현지화를 만들면은 저는 오시면은 성공을 할 것 같거든요. 잘하면은. 근데 그거를 도전하는 분이 많이 없는데 도전하면서 정부 쪽에서 백업을 좀 해줘야 된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커피숍이나 베이커리 그리고 유아용 교육 엔터테인먼트 러시아들 때 교육률이 엄청 세거든요. 강남 부모님 저리 가라예요. 애들한테는. 애들이 많이 낳지도 않잖아요. 모든 걸 올인해요. 적으면 안 하더라도 애들한테 올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잘 안 알려주잖아요. 해본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물건만 백날 갖다 팔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맨날 FOB 2불 주면은 2불 안 돼. 1.5불 돼. 겨우 가격 맞춰놨더니 외상으로 달라고. 물건 도착하면 준다고. 그러다니까 에이 안 되겠다 하고서 여기는 아주 어려운가 보다 하고 사람들 포기를 하죠. 기업들이. 그걸 바꿔내야 된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주장하는 생각입니다. 예. 뭐 그런 거고요. 5분 남았네. 그래서 이거는 전략인데 혼자 하시려고 하지 말고 판매법인을 같이 활용을 하세요. 너무 혼자는 힘드세요. 현지에 있는 파트너를 잘 만나서 둘이 협업을 해서 그 대신 역할을 확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제조사하고 판매자. 제조사는 꼭 내 것만 내가 이걸 이걸 만들었다고 해서 이것만 갖다 팔려고 하지 마세요. 이걸 가보니까 러시아는 이거보다는 모양이 이렇게 해야 되고 디자인이 이런 게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이거를 가격을 좀 낮춰야 되겠구나. 그런 창의적인 발상을 좀 하셔야지 이거 좋다고 동남아에서 유럽에서 잘 팔리는데 왜 러시아는 왜 안 팔리냐? 자존심 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러시아는 안 팔려요. 오히려 거꾸로 러시아 시장에 맞게끔 어답션을 좀 해줘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아날로그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일단 진입이 중요하거든요. 진입을 하고 나서 가격을 부가가치 높여가지고 그때 가격을 좀 높이면서 가시라는 거야. 처음부터 다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고서는 닭이 먼저네 알이 먼저네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낮추고 시간도 한 1, 2년을 보고 한번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똔똔만 하더라도 나중에 3년 이상 있으면은 그게 갑자기 성장 엔진이 확 올라가요. 2년 정도 참으면은 견디고 그러면 러시아들이 찾는다는 거는 가만히 있어도 그거는 마케팅을 많이 하더라도 전국으로 퍼져가면서 어느 순간에 제품을 달라고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 시점을 조금 마늘 먹으면서 사람이 됐다듯이 좀 참으세요. 한번 하면은 갑자기 막 해서 안 되면 금방 나오지 마시려고 하고 그런 마인드가 된 분은 극동을 가시고 아는 분은 그냥 다른 시장을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 주시면 안 그러면 성격이 바뀌어요. 다혈질적이고 혈압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모든 거를 하고 지금 당장 먹거리가 이거는 없더라도 나는 조금 이 정도 에너지는 극동에 투자할 수 있어 하고서 이쪽에다가 좀 시장을 봐야지 이걸 지금 투자해서 바로 받아야 된다는 그런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시장에 맞는 것들 찾아라. 맨날 거기에 맞는 것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흔히 나오는 여기서 나오는 유망 제품이라고 나오잖아요. 뉴스 언론에. 그거는 이미 한물 간 거예요. 이미 그만큼 다 된 거라고요. 그걸 갑자기 네이버 뉴스에서 봐가지고 야 러시아장 이게 뜬다고 하더라 하면서 이거 해봐야 돼. 그거는 이미 2, 3년 다 지나간 거라고. 근데 그거보다는 새로운 시장을 가서 좀 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 옛날처럼 뭐 코리아 제품 최고야 러시아에서 통해 끝났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제품이 똘똘하고 그 제품을 저기 하면은 훨씬 더 그 사람들 가만히 있어 찾는 거고 무조건 마케팅 포인트를 코리아 제품 최고라고 가서 그거는 완전히 구닥다리 마케팅입니다. 그거는 2000년도하고 90년도 초반에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코리아라는 베이스보다는 그 사람들이 필요한 제품을 찾아가세요. 어떤 제품을 찾고 그 사람들이 많이 갖는 제품들 그거를 많이 연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얘기고요. 그래서 이거는 마케팅도 하면 되고 경제 특급을 활용하라는 거는 나름대로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 같은 게 있어요. 중소기업들, 조그만 기업들도 그걸 활용을 하면 괜찮으세요. 이걸 한다고 해서 갑자기 막 대규모 투자 금액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러시아가 주는 인센티브는 최대한 활용을 해서 조그맣게 인아웃이 용이하게 막말로 말해서 잘 안 되더라도 큰 타격이 없게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을 해서 차곡차곡 쌓아서 역량이 커지면 확대를 해라. 그게 이제 맞는 전략이
적절한 전략이다. 그 인아웃이 용이한 사업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 금액을 그렇게 크지 않게 처음에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좀 진출 방안은 좀 차별화서 시켜서 해라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모스크바 쪽하고 러시아 쪽 극동 쪽은 좀 다른데, 최소한의 극동 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북 삼성도 보고, 그리고 물류 기반 극동에서 블라디보스톡에서 물건을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 모스크바나 시베리아에서 연락이 오고 오더를 받으면 거기서 그 캐리어 딜리버리 서비스를 해줘도 충분히 된다라는 거. 그래서 큰 무슨 돈이 그만큼 드는 것도 아니고 모스크바보다 훨씬 더 용이하고,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은 그런 허브 교두부를 마련하고 좀 말씀을 좀 맞는 게 적절하다, 지역 전략이다 하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너무 빨리 얘기해가지고 제가 뭘 얘기했는지 잘 모를 정도로 빨리빨리 지나가긴 했는데요. 신북방 사업, 러시아 사업은 전략도 중요한데요. 결국에는 실행을 못하면 추진 전략이 나오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인브리지 보면서 나름대로 정부도 열심히 노력하고 고민도 하겠지만은 여기까지 와서 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성과도 옆에서 기업을 했던 사람이 볼 때는 그냥 그거는 전략만 내세운 거지 이 실행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기업들이 그만큼 성과를 얻었느냐, 이 나인브리지 사업을 연계해서 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결국에는 나인브리지는 큰 전략을 가진 국가적으로 전략을 세워야 되겠지만은 결국에는 중소기업들이 극동으로 많이 나가야 결국엔 신북방의 활성화가 될 수 있다. 그동안 러시아 사업을 바라보면은 대기업 중심으로만 나갔거든요. 중소기업들이 많이 못 나갔어요. 왜?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여력도 없었고, 그러면 현재 정부에서는 계속 신북방을 얘기 많이 하고 기업들한테 판로도 개척해주고 지원을 해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개념으로서 정부가 찾아주고 우리 기업들도 당장에 가서 이익보다는 한 1, 2년 정도는 한번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시장을 한번 어떻게 될지 강구를 해야 되겠다. 전략을 그런 마인드로서 비즈니스를 조금 이니시에이티브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대신에 단순하게 그냥 가만히 계시면서 트레이딩을 하는 것보다는 현지로 직접 가서 한번 찾아보겠다. 블라디보스톡 멀지도 않고 비행기도 매일 있습니다. 그리고 꼭 거기서 지사를 만들으니 차라리 조그만 법인을 만들어서 작은 쇼핑몰 사업을 하든, 아니면 작은 무슨 베이커리 샵을 하시든, 아니면 조그만 찻집을 하시든 간에 사업을 해보면은 거기서 결국에는 어떤 사업이든 간에 세무와 회계는 똑같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어요. 이 마케팅도 그렇게 하시면서 시장을 직접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해서 여기까지 마치고요.